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라 지금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33살 여자입니다. 저희 엄마와 아빠는 시골에서 어릴 적부터 농사를 짓고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많이 어릴 적에는 농사터를 잡고 하느라 형편이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저랑 제 동생을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차차 저희 집은 상황이 계속 좋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저 또한 시골 학교에서 공부의 끈을 놓지 않은 저는 결국 서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서울대로 가면서 자연스럽게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동생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주셨고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저와 제 동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저희 집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 놀라는 반응일 정도였으니까요. 사람들이 농사를 하면 흔히 살기 어려운가 보다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농사를 어떻게 얼마나 짓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저희 사연을 듣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사연은 지금은 버려버린 남편과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도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던지라 직장 동료가 소개시켜준 사람도 다른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죠. 소개로 만난 남편은 명석한 두뇌를 가진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능을 가졌지만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한다는 단점이 있었죠. 싫은 것을 잘 숨기지 못한달까요? 좋은 것도 대신 잘 못 숨겼고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되려 순수해 보였고 그렇게 남편과 연애하고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부유하지도 않고 못 살지도 않는 딱 그 평범한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시골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죠. 도시에서만 살아서 그런지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님에도 조금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넘어갔습니다. 물론 양가 인사를 드리면서 이미 느끼긴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오냐오냐 키우신 게 눈에 보였거든요. 반면 저희 부모님은 시골에서 나고 자라셨고 계속 함께 농사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따뜻하고 구수한 분들이세요. 돈 많이 밝히지 않으시고 정직하게 사는 걸 중시하시는 소박하지만 멋진 분들이시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제일 존경한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무리 표정도 못 숨기고 말을 직설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자주 하는 바로 눈치까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결혼을 멈췄어야 하는데 그때는 남편에 대한 콩깍지가 있어서인지 그걸 자꾸 못 보게 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서울에서 일하기 때문에 집도 서울에 어렵게 구했고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투룸에 새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빌라를 운 좋게 구해서 신혼집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자 더욱 얼굴 보기가 힘들어진 친정엄마가 저를 보시겠다고 주말에 올라오신 날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먼 길 올라오신 엄마를 반갑게 맞이해드렸죠. 진작 제가 내려갔어야 하는데 결혼하고 6개월 동안 이것저것 정리하고 가까운 시댁에서 자꾸 가족 행사다 뭐다 하면서 괴롭히는 바람에 정작 친정에는 가지 못해서 마음에 계속 걸려하고 있었습니다. 아우, 내가 내려갔어야 되는데 먼 길 올라오게 해서 미안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아픈 곳은 없었고요? 에이, 뭐 하러 바쁜 애 보고 내려오라고 하노? 내가 올라오면 되는걸. 간만에 기차 여행하는 것 같고 좋더만 뭘. 김서방은 해가 중천인데 아직도 자나? 내가 엄마 왔다고 깨워보려고 했는데 잠에 취해서 꼼짝을 못하네. 3일 내내 야근해서 밤 11시쯤 들어왔거든요. 회사가 월 초에 이렇게 결산을 하는 회사라서 그 주 주말에는 이렇게 늦게까지 자요. 에휴, 오늘도 못 일어나네. 그래도 점심 먹을 때쯤엔 항상 일어나더라고요. 귀신같이. 놔둬라. 우리 김서방이 많이 피곤한가 보네. 하긴 3일 동안 밤 11시까지 일했으면 말 다 했지 뭐. 그래, 음식 냄새 맡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기라. 점심때 깨우면 되겠구나. 신경 쓰지 마라. 난 괜찮으니까. 맞아요,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요즘 농사는 어때요?
아픈 데 없다. 너무 건강해서 문제라니까. 요즘 농사 뭐 맨날 똑같지 뭐. 그냥 하던 대로 한다. 그게 맞는 거고. 꼼수 부리면 다 탈이 나고 티가 나는 정직한 농사일이니까 그래도 확정한 농사가 잘 돼서 이번엔 사람들한테 더 넉넉하게 챙겨줄 수 있겠어. 그래서 좋지? 역시 우리 엄마랑 아빠는 농사의 신이라니까요. 오랜만에 친정엄마랑 이런저런 수다도 떨며 회포를 풀고 있다 보니 시간은 어느덧 오전 11시 반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먼 길 오신 엄마는 잠시 쉬시도록 하고 오랜만에 제가 솜씨발이를 해서 맛있게 한상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맛있는 냄새가 나니까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남편이 입맛을 다시며 일어나더라고요. 여보, 맛있는 냄새 나네. 맛있겠다. 오늘 점심은 뭐야? 정신없이 자고 일어났네. 아이고, 김서방, 잘 잤는가? 장모님, 여긴 어떻게? 여보, 장모님 오셨으면 나 좀 깨우지. 여보가 깨워도 인사불성으로 자는데 어떻게 그럼? 지금이라도 일어났으니 됐어.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장모님. 한동안 못 뵈었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잠옷 차림이라 옷 좀 갈아입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참, 안 그래도 되는데. 편하게 입고 먹어도 돼. 자네가 갈아입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고. 미연아, 여기 화장실이 어디니? 엄마. 엄마 바로 옆방이 화장실이야. 친정엄마가 화장실에 가자 옷을 갈아입고 나온 남편이 코를 막으면서 저한테 쪼르르 달려오는 겁니다. 와서 한다는 말이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철없고 표정 못 숨기고 직설적인 남편이라도 곱게 받아들여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한 걸 저희 엄마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바로 들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처셨을까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저희 엄마 아빠가 농사를 짓는다는 걸 저와 제 동생은 한 번도 창피하다고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엄마 아빠께서도 농사로 저와 제 동생을 잘 키워낸 걸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여보, 나 밥 따로 먹게 해줘. 도저히 안 되겠어. 아까도 겨우 참았다고 코 틀어막고 싶은 걸 억지로. 내가 옷 갈아입겠다고 하고 호다닥 들어갔던 건 옷 갈아입어야 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머님한테서 나는 냄새 때문이야. 시골 냄새.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여보,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대체? 우리 엄마가 농사 지으신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농사 지어서 그런가 뭔가 비료 냄새가 나는 것만 같단 말이야.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그래서 한 공간에서 밥 같이 못 먹겠어. 나 속도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상 따로 차려달라는 거야? 우리 엄마랑 겸상하기 싫으시다 이거야 지금? 어떻게 그러니 어떻게? 그러면 어떡해. 토할 것 같은데. 여보는 냄새 안 나? 계속 맞고 자라서 모르는 건가? 아무튼 난 아니잖아. 계속 도시에서 살았는데 시골 냄새 익숙하지 않다고.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시골 냄새가 나서 같이 밥 먹기 싫다고? 엄마, 들었어요? 이 사람이 워낙 서울 깍쟁이 같은 면이 있어서 그래. 여보, 뭐해? 얼른 잘못했다고 해. 어서. 듣고 계시는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 제가 아닌 게 아니고, 솔직히 장모님한테서 시골 냄새가 나서 같이 밥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과는 못 드리겠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자네 시골 사람들을 우습게 봤는가? 시골 냄새? 참 그런 소리 살다 처음 들어보네. 자네가 그렇게 우습게 볼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내가 보여주겠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앞에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눈치 없어도 그렇지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눈치도 염치도 없는 거라고. 정말 실망이다. 잘못했다고는 못할 망정. 우리 엄마가 무슨 심정이시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됐다, 미연아. 여기 내가 오늘 온 게 너희 신혼집 결국 대출 아니냐? 그래서 그동안 모은 돈 조금 써서 대출금 갚아주려고 했는데, 자, 여기 통장부터 봐봐, 김서방. 친정엄마는 남편 버릇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나서 그러셨는지 가져오신 가방에서 불쑥 통장을 꺼내 남편에게 보여주더라고요. 통장에 찍힌 돈은 남편이 상상도 못하는 돈이었습니다. 꾸준히 입금된 내역들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진 남편은 오줌을 지리며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겠죠. 그렇게 태도를 바꾸는 남편을 보니 있던 정이 싹 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농사로 돈을 잘 버시는 줄 미처 상상도 못했습니다. 도시에서만 살아서 도시에서 버는 돈이 당연히 더 높고 가치 있다고 생각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잘못했습니다. 저 같은 월급쟁이는 절대 못 버는 돈이 들어있네요. 자네, 이렇게 바로 태세 전환할 줄 나는 알았네. 자, 이것도 지금 통장 정리 다 안 한 통장이야. 지금 잔고는 요즘 세상이 좋아서 폰으로 확인할 수 있지. 여기 봐, 여기. 찍힌 돈 바로 일치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네가 다 망쳤네. 장모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이라고 무시한 거, 시골 냄새 난다고 한 거, 바로 사과 안 드린 것도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그 대출금 갚으려면 10년, 아니 20년 넘게 안 쓰고 모아도 힘듭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이렇게 대뜸 갚아주실 능력이 있으신지 몰랐습니다. 왜 결혼 전엔 말씀 안 해주시고.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여보? 정말 여보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받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 내가 반대했어. 엄마는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 사는 게 맞는 거잖아. 원래 신혼집 남자 쪽에서 해오는 건데 그럴 능력도 형편도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모은 돈에 당신 대출로 돈 넣어서 이 집 구한 거잖아. 부족한 건 또 내가 대출 받았고. 모자란 김서방네 형편 잘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 돈 해주면서 생색내고 그러면 사돈께서도 불편하실 것 같고 또 자립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 미연이가 하도 말려서 그동안에 참고 있었네. 그런데 자네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는 줄 몰랐을 때 이야기지. 이렇게 시골 사람들 시골 냄새 난다고 무시하는 자네에게 공짜 돈은 없을 것에 더불어 우리 딸 너무 아까워서 이걸 어떡하지?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해요. 한 번만 봐주시면 그런 이야기 입 밖으로 내지 않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믿어주세요. 자네는 기본적으로 표정도 숨길 줄 모르는 철부지 어린애잖아. 그런 자네가 근본적으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고 우리 귀한 딸과 계속 살 기회를 줄 수 있겠나? 미연아, 짐 싸라. 다니는 회사 바로 앞에 호텔에서 일단은 살자. 이런 놈이랑은 그냥 이혼해. 너 정도면 김서방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나고도 남지 않니? 엄마 말이 다 맞아요. 그래도 일단 짐도 싸야 되고 남편이랑 이야기도 마저 더 해볼게요. 엄마 미안해요. 힘들게 올라오셨는데 이런 못난 모습만 보이고. 그러니 엄마가 반대했잖니. 서울 깍쟁이는 안 된다고. 네가 좋다고 김서방이랑 살겠다 그래서 내가 더 반대하려다 말았는데 그거 이제 와서 후회가 되는구나. 그럼 엄마 먼저 호텔 가 있을 테니까 짐 싸서 와. 알겠어요, 엄마. 먼저 가 계세요. 택시 불러드릴게요. 저는 저희 엄마가 호텔까지 타고 가실 택시를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안이 벙벙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엄마를 1층까지 모셔다 드렸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엄마가 정말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남편을 참고 살아야 하냐면서 말이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저희 집을 무시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건 사실이었기에 저도 엄마 말씀을 새겨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를 배웅해드리고 다시 올라가는 길, 마음을 다잡으며 저도 이번엔 좀 세게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엄마한테 통장 잔고를 보기 전에는 사과조차 안 하려고 했던 남편에게 치가 떨리더라고요. 여보, 왔어?
내 마음 알지? 장모님께 잘 말씀드려줘. 우리 대출금 이자도 그렇고 한두 푼이 아닌데 충분히 친정에서 해줄 수 있는 돈이었으면 진작에 부탁드렸지. 여보는 그런 걸 나랑 상의했어야지. 왜 혼자 안 받겠다고 결정한 거야, 어?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 말이 나와서 말인데 여보가 결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는지 잊었어? 무슨 말?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신혼집 대출금이 없어지게 생겼잖아. 설마 장모님한테 안 받겠다고 한 건 아니지? 아니, 난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농사일 하시는 거 제일 존경한다고 했던 말 기억해? 그런데 뭐? 시골 냄새? 그럼 그 상견례 때는 어떻게 참은 건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아니 그건 우리 엄마가 시골 분들이라 시골 냄새 나는 건 당연할 거라고 미리 그런 티 내지 말라고 하도 주의를 주셔서 꾹꾹 참았던 거야. 그리고 고급 식당이었으니까 식당 내에 기본적으로 냄새도 잘 빠지게 해놓고 향기롭게 방향제도 두니까 그나마 참을 수 있었어. 그런데 여긴 우리 집이잖아. 그런 장치도 없이 어머님을 마주해서 밥을 먹어야 하니까 시골 냄새가 올라와서 참을 수가 없었어. 끝까지 시골 냄새, 시골 냄새. 대체 그 시골 냄새가 뭔데? 그냥 여보 망상 아니야? 우리 엄마가 농사일 하다가 와서 그런 농사 냄새가 묻어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에서 맡아지는 거 아니냐고. 나 우리 엄마한테서 좋은 냄새만 나던데? 그리고 그걸 떠나서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대할 수가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어떻게 남편이라는 사람이. 나 원래 그런 사람인 거 알잖아, 여보. 여보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 난 도시에서 자라서 그런가? 시골 사람들 보면 좀 그래. 그런 생각이 먼저 든다고. 본능적 거부감이지. 그걸 내가 꼭 숨겨야 하는 거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나도 시골에서 나고 자랐어. 대학을 서울로 와서 그때부터 서울에서 산 거지만 그럼 나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네.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진지하게 이혼 생각해보자. 당분간 당신이 시댁에 가 있어.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 놓을게. 주말인데 왜 그래 여보. 나 피곤해. 밥도 못 먹었는데 이렇게 쫓아낼 거야? 응.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줄래? 짐은 대충 싸서 택배로 보내줄게. 저는 남편을 그대로 내쫓았고 번호키의 건전지를 그 즉시 빼버렸습니다. 걸쇠로 이중잠금을 해서 남편이 못 들어오게 했죠.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당장 집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발악을 하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다가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혼자서 씩씩대더니 밥을 먹으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시 건전지를 끼워 신혼집 문 비밀번호를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이 알 수 없는 것으로요. 비밀번호는 바로 저희 아빠 생신이었죠. 절대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며 시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님은 남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더라고요. 질려버려서 이혼 생각이 간절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주말인데 이렇게 연락을 드리게 되어 죄송해요. 사실은 지금 남편이랑 이혼을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한테 잠깐 어머님 댁에서 살면서 출퇴근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택배로 필요한 옷은 보내려고요.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소리니? 세아가 그렇게 안 봤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라는 둥 시부모님 댁으로 멀쩡한 남편을 내쫓으려고 하다니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아주 못 배워먹은 거니? 내가 그래서 우리 준영이한테 아무리 지금 서울대 나왔어도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도시 사람 이해 못한다고 그랬던 건데 근본이 다르잖니 근본이. 어머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어머님 며느리예요. 이제 봤더니 남편이 저희 엄마한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었던 게 시골 냄새 난다고 했던 게 다 어머님한테 나고 자라면서 배운 것 때문이었네요. 이건 뭐 구제불능 아닌가요? 제가 이런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살죠? 그럼
도시에서 귀하게 자란 우리 아들이 시골에서 나고 자란 너 같은 애 만나서 결혼했을 땐 그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니? 그런데 너는 아까부터 자꾸 우리 준영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윽박 떠는 거니? 알아듣게 설명부터 해봐라. 어머님 잘나신 아드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시골 냄새 나서 같이 밥 못 먹겠다고 그랬다고요. 따로 차려달라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상견례 때에는 어머님께서 미리 시골 냄새 날 테니까 참으라고 알려주셨다면서요. 맞나요? 그래, 내가 그랬다. 그래서 잘 넘어갔잖니. 사실 네가 지금 서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거 빼고는 뭐 볼 게 있니? 벌이도 우리 준영이보다 못하고 물론 모은 돈은 우리 준영이보다 많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결국 시골 출신이잖니? 도시에 올라와 우리 준영이랑 같이 살면 호강하는 줄 알아야지. 애 낳으면 적어도 도시 출신이 되는 거잖니. 우리 준영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아, 정말 정 떨어지네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였네요. 우리 엄마는 정말 선견지명도 좋아. 어머님께서 이렇게 저급하신 생각을 가진 분이신 줄 몰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보기 싫어서 애써 외면해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야 정신이 드네요. 더는 번복 안 하겠습니다. 남편이랑 이혼할게요. 어머, 이런 발칙한 게 다 있어? 시어머니한테 이혼을 말해? 너 이혼하면 우리 준영이만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냐? 시골 출신의 이혼녀 딱지 붙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하여간 천박하고 성질급하긴 시골 출신답네. 시골 출신다워. 저한테 하신 말씀이 고작 시골 출신이라서 그렇다는 것밖에 없으세요? 어머님, 양심이 있으셔야죠. 그동안 남편이 왜 이렇게 눈치가 없고 감정도 안 숨기고 쓸데없이 솔직해서 버릇이 나쁜가 했더니 다 어머님을 쏙 빼닮아서 그런 거였네요. 이런 남편이랑 평생을 사느니 차라리 혼자 늙어 죽겠습니다. 그게 속 편하겠네요. 얘 좀 봐라. 아주 못된 말만 골라하네. 지 남편을 저렇게 욕해? 참나. 네가 평소에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했을지가 아주 훤히 보인다. 그래, 마음대로 해라. 네, 어머님. 그러니까 남편이 가면 귀한 아들이니까 따신 밥 해 먹이시고 매일 출퇴근 잘 챙겨주세요. 저는 이제 그만하려니까요. 시어머니와의 더 이상의 통화는 아무 소용도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끝으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 후 6개월을 달려온 게 아까워서 계속 살기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시골 사람들에 대한 무시 때문에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모시러 호텔로 갔습니다. 저도 졸업 후 대기업에서 오래 일하면서 제 힘으로 차도 사고 집 살 때 보탤 수 있을 만큼 돈도 모았고 한번 다녀왔다고 해서 앞으로 새로 좋은 사람 못 만나리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친정엄마께서 해주셨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일찍 새겨듣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신혼 6개월 차에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지고 남편과 시댁이 시골 출신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봐왔던 것일까요? 안 그런 척하면서 은근히 깔보셨던 걸 애써 무시해왔던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엄마에게까지 그러는 걸 보고는 이제 정신이 확 들었던 거죠.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호텔에서 엄마의 짐을 챙겨서 그 길로 함께 친정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하는 시골 풍경에 저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숨을 제대로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작복작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 북적이는 사람들과 건물들 사이로 쉴 틈도 여유도 없이 밀려드는 일과들. 그런 것들에 갇혀있다가 주말 동안 내려와 있던 시골 풍경은 너무나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오랜만에 시골 오니 좋지? 그래, 잘 생각했다. 이혼은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요즘 뭐 나는 솔로? 그런 프로그램에도 돌싱들 많이 나오더만. 또 그리고 그 뭐였더라? 그 돌싱글즈 있잖아. 그거 애 많은 이혼녀도 애 없는 이혼남이랑 잘만 재결합하고 하던데 요즘 그런 세상이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
아니, 우리 엄마랑 아빠 나 이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처럼 그런 TV 프로그램은 어떻게 알고 챙겨보셨대요? 나는 너 결혼 처음부터 반대했잖아. 그게 다 눈에 보였거든. 서울 깍쟁이들은 이래서 안 돼. 아, 물론 서울 사람들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편견에 잡혀서 사람 차별하고 무시하는 종족들은 안 되는 거지. 그렇고 말고. 나도 네 엄마랑 같은 생각이다. 억지로 참고 살 필요가 뭐 있다냐. 네가 뭐가 모자라서. 안 그래? 다시 시작하면 될 일이다. 알겠어요. 엄마랑 아빠가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니까 정말 고맙네. 난 결혼한 마당에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내 생각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더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어. 역시 난 우리 엄마 아빠 딸이라 행복해. 당연하지, 그럼. 오랜만에 엄마 아빠한테 봐서 이렇게 시골 풍경 보니까 내 마음이 다 편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진작에 찾아뵈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결혼하고 너무 정신이 없었잖아. 그런데 아까 엄마가 말한 그 새로 농사 확장한 곳에 젊은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한다더니 그 얘기는 뭐예요? 그래, 시골이 좋긴 하지. 마음 따숩고 정도 가고. 이번에 그런 청년이 들어왔길래 우리랑 콜라보? 그거 해갖고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같이 일하고 있는데 아주 싹싹하고 잘하더라. 너랑 같은 서울대 나왔다던디? 나는 딱 그 총각이 우리 미연이 짝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한번 만나라도 볼텨? 아빠랑 엄마도 참 그 총각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결혼한 유부녀 아니지. 이제 이혼할 딸내미랑 총각은 좀 그렇지. 마음만 받을게요, 마음만. 하여간 우리 엄마 아빠 딸 바보들이야 정말. 동네 사람들이 자꾸 그러면 욕해요. 아이 참, 진짜 괜찮은 총각이란 말이여. 일도 잘하고 싹싹하고 똑똑하고 네가 홀랑 김서방이랑 결혼해버리지만 않았으면 이 총각이랑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을 텐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아이고, 알겠네요, 알겠어. 일단은 저 이혼하는 게 먼저잖아요. 주말 동안 여기서 엄마랑 아빠랑 푹 쉬고 오랜만에 사람들한테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이혼 서류 접수하고 다시 올게요. 주말마다 이제 올 거예요. 저 할 일도 없는데요, 뭐. 잡생각 안 들게 엄마 아빠 계속 도와드리죠, 뭐. 안 힘들겠냐? 괜찮겠어? 회사 일도 바쁘기 힘들 텐데 주말은 조금 쉬어야 하지 않겠냐? 우리야 좋다만. 당신도 참 우리 미연이가 오면 그 총각 볼 일도 많아지고 좋은데 뭘 그런 소리를 해요. 또 입이 방정이지 또.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오랜만에 마루에 앉아 드넓은 논과 밭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엄마랑 아빠는 이혼하고 다시 재혼하는 것에 엄청나게 긍정적이셨고요. 저보다 더 성숙하고 요즘 트렌드를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제 편이 되어주시니 저는 이제 정말 걸리는 것 없이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하고 서류에 도장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그나저나 저희 집에 돈이 많다는 걸 안 남편이 순순히 이혼을 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마마보이인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우리 집 재산에 대해 이야기할 테고 그러면 저한테 막말하신 걸 후회하시고 사과하시려나요? 뭐 아무렴 좋습니다. 어차피 안 받아들일 거니까요. 서울로 다시 올라가자 제 예상은 정말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적중했습니다.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이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끈질기게 쫓아와서 잘못했다고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같이 살자.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잖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했는데 그 정도 자산이면 꼭 너 붙잡으랬어. 우리 이혼하지 말자. 미연아, 앞으로 내가 잘할게. 회사 앞에서부터 창피하게 뭐 하는 거야? 그걸 쪼르르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다니. 그래, 당신답다. 그럴 줄 알았어. 그리고 어머님께서 우리 집안 재산 탐이 나서 이혼 안 하게 하려고 하실 것도 알았다고. 그렇게 돈만 밝히는 도시 거지 집안이잖아, 너희 집. 뭐라고? 도시
거지 집안? 우리 집 부자는 아니어도 우리 엄마가 나 부족함 없이 키우셨어. 좋은 것만 주시고 좋은 곳만 다니게 해주셨다고. 난 도시거지로 살지 않았어. 알아? 그리고 이혼하면 나 같은 조건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응, 충분히 가능하지. 잊었어? 우리 엄마 통장 잔고. 그것만으로도 서울에 줄 서고도 남아.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어머님께서 나한테 심한 말 하신 건 아니? 딱 당신이 당신 어머님 닮은 거더라. 이혼해야겠다고 마음 굳혔어. 여기 이혼 서류 도장 찍어서 보내. 안 돼.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여보. 우리 엄마가 말 심하게 하신 거 다 사과하신댔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추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이제 결혼하고 6개월 같이 살았는데 너무 아깝잖아. 난 여보랑 계속 살고 싶어. 이혼 못해. 뻔뻔하게 이혼하기 싫다는 말이 나와? 당신 어머님이랑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했던 말들 잘 생각해봐. 이게 태세 전환한다고 싹싹 빈다고 해결이 될 문제인지. 난 처음부터 당신이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어.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안녕. 남편을 겨우 떼어놓고 집에 가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신혼집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발 남편이랑 이혼은 하지 말아달라고 자신이 경솔했다면서 말이죠.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에 기가 차더라고요. 지난주에 저한테 시골 냄새 난다고, 시골 출신이라고 천박하다며 무시했던 고귀하신 분께서 무릎을 꿇고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우스웠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는 생각이 짧았다. 진심이 아니었어. 며느리한테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우리 준영이한테 이야기 들었다. 준영이가 잘못했더구나. 나도 미안하다. 네가 넓은 마음으로 용서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저희 엄마 통장 잔고 보고 눈이 뒤집히신 건 아니고요. 어떻게 양심도 없이 그 얘기는 쏙 빼놓고 이야기하세요? 맞아요. 준영 씨 대출금 갚을 능력 없는 거 너무 잘 알죠. 그 돈 때문에 지금 제 앞에서 구걸하시는 거예요? 고귀한 도시 사람이시라면서요? 아니 너는 솔직히 말해서 왜 그동안 너희 집안 재산을 제대로 이야기 안 한 거니? 굳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왜 연기한 거야? 그래서 깜빡 속았잖니. 그걸 알았으면 우리도 이렇게 안 했지 않겠니? 어찌 보면 네 탓도 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어떠니? 네? 뭐라고요? 저희 엄마 통장 잔고를 남편이 보지 않았다면 저한테 달려와서 이런 사과를 하셨을까요? 제 남편이 태도를 바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겠죠. 모르실 때는 시골 출신이라고 개무시하시더니 양심도 없으세요? 염치는 밥 말아 드셨나요? 저는 이런 콩가루 지방과는 더 이상 엮이기 싫습니다. 아무리 도시 출신이어도요.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사과하자니 잘못했다잖아. 어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쩌면 못 배워도 그렇지. 그렇게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무시를 밥 먹듯이 하시네요. 본인 스스로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키세요. 제 집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엘리베이터까지 끌고 가서 내려보내고 집 비밀번호를 눌러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른 이 집을 내놓고 당분간 회사 앞 호텔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안 그러면 계속 찾아와 귀찮게 할 게 뻔했으니까요. 저희 회사는 자율 근무제여서 출근, 퇴근 시간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오전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는 일정을 택했죠. 남편이 찾아와도 절대 저를 마주칠 수 없도록요. 그 길로 저는 짐을 싸고 나와서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일정을 잡고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고 카톡으로만 답장을 했어요. 이혼 서류 보내라고 말이죠. 제가 이사를 가버리고 저희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생기자 남편은 실감이 났는지 잘못했다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대신 집 대출금은 해결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혼집을 구할 때 남편의 대출 최대치로 받아도 해결이 안 돼서 제가 모아놓은 돈에다 또 저도 대출을 조금 더 받아서 구했던 건데 이제 와서 자기 대출금을 해결해달라니요. 어쩌면 이렇게 염치가 없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맞는 걸까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이혼 결심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주말에 시골을 내려가는 기분이 이렇게 설렐 수가 있을까요? 엄마랑 아빠랑 또 힐링하며 좋은 시간 보낼 생각을 하니 한 주 동안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터에서 못 보던 청년이 보이더라고요. 주차를 하고 잠시 내려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못 보던 분인데 새로 일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저 이 집 딸이에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서울대 93학번 미연 선배님 맞으시죠? 저 서울대 농대 나왔어요. 선배님 1년 후배요. 전혀 몰랐네요. 반가워요. 제가 그때 학과 대표여서 잘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학과 사람들은 다 기억하지를 못해서 아무튼 알아봐주니 괜히 더 반갑네요. 우리 학과 졸업해서 정말 농지로 오는 사람이 드문데 멋지네요, 후배님.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쑥스럽네요. 저 농대에 있다가 로봇에 관심이 생겨서 카이스트로 편입했었어요. 카이스트에서 로봇 박사과정하고 본격적으로 농업 분야 창업하려고 여기서 일하는 경험 쌓고 있었던 거였는데 이렇게 우연히 선배님을 뵙게 되다니 정말 너무 좋네요. 꿈 같아요. 저 좀 꼬집어 주실래요? 네? 무슨 꿈 같기까지야. 재밌네요. 어떻게 제가 꼬집어드리겠어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다니. 우연이고 참 반가워요. 주말인데도 열심히 연구하다니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선배님. 선배님은 저 기억 못 하실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저는 아니에요. 선배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을. 저 선배님 짝사랑해 왔거든요. 그래서 꿈 같다고 했던 거였어요. 혹시 주말인데 시간 괜찮으시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실래요? 그게 정말이에요? 전혀 몰랐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마워요. 늦었겠지만 이제 와서라도 말해주셔서. 고백인가요? 네, 저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만난 거 먹으러 가서 오랜만에 학교 이야기도 좀 할까요? 우와, 네, 좋아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금방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차에서 기다려주세요. 천천히 해도 돼요. 저도 엄마랑 아빠한테 인사만 드리고 올게요. 잠시만요. 때마침 엄마랑 아빠가 나오셔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개해주고 싶었던 총각이 바로 이 총각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 같은 학과 후배라고 하니까 엄마랑 아빠는 그래서 더 좋은 것 아니겠냐면서 점심도 먹고 저녁까지 먹고 늦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지못해 나선 길, 저의 대학 시절 기억 속에 이 후배는 존재감이 없었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밥을 먹고 학교랑 창업 얘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존재감이 엄청 커졌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고 제가 이런 상황 아니었다면 좋은 만남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도 좋았겠다는 아쉬움마저 들 정도였으니까요. 후배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을 말끔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계속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후배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배님이 차에서 내리실 때부터 선배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선배님만 보면 이렇게 좋고 가슴이 뛰는 거 보면 단순히 첫사랑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선배님을 아직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선배님이 제 생각보다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남편분과 이혼하시면 선배님과 진지하게 정식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선배님 부모님께도 허락을 구할 거고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나는 나 혼자만의 생각일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같은 마음이란 걸 알게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아직 이혼 진행 중이라 남편이 이혼 서류에 도장만 쾅 찍으면 그때부터 우리 정식으로 만나요. 저는 너무 신기해요. 부모님께서 소개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이 후배님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저는 이런 걸 운명이라고 부른답니다. 저와 선배님은 운명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잘해드릴게요. 그럼 몰상식한 서울 촌놈하고는 당장 이혼하세요. 서울 촌놈 맞네요.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만드신 재산인데 그것만 탐하는 몰상식한 서울 촌놈, 서울 거지랑은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는 게 제 인생 낭비, 시간 낭비겠죠?
고마워요. 이제 제가 있잖아요. 아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빠르게 제가 다시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지고 빠지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 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께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물론 너무 빠르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그래서 조금 자제해야겠다는 생각도 했었지만, 집에 가자마자 저는 머리털 나고 저희 엄마와 아빠가 이렇게까지 기뻐하시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총각과 지금까지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한박 웃음을 지으시면서 반겨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걱정 없다면서요. 부모님한테 들은 제 후배는 더 멋지고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로봇 공학자로 발명한 로봇도 있고 대기업에서 협업 제안도 많이 들어오는데 외국 기업이랑 정부랑 손잡고 본격적으로 농가를 살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걸로 창업할 계획이었고요.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싹싹하게 잘 대하고 인간적이고 열심히 하는 성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하루 이야기해본 저도 이렇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도 좋게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고 남편과는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저희 남자친구 자랑을 너무 했나요? 전 남편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고 비교도 안 되게 멋진 사람이라서 저도 모르게 팔불출처럼 늘어놓았네요. 친구들도 진작 지금 남자친구 같은 사람을 만나야 했다면서 어디서 자기들 분수도 모르고 그렇게 깝죽대냐고 쌤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신랄하게 대신 욕해주는 친구들을 보면서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가 참 바보같이 진실을 안 보고 살았다는 생각에 씁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정신 차리고 좋은 사람과 다시 새 인생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여러분이 저였어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전 남편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돈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하려고 퇴사했다가 채용 취소를 당했다는데 이미 퇴사한 직장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난처해져서 결국 다시 시부모님 댁에 들어가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경솔한 사람이니 아마 다른 곳에 재취업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건 뻔히 알겠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정말 이혼 잘했다며 칭찬 일색입니다. 저도 이혼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친구들에게 이 일을 후일담처럼 들려주니까 너무 통쾌하고 사이다 같다면서 사연 보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 들어주시는 여러분께서도 대리만족으로 통쾌하고 시원한 하루 보내시라고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사연을 썼습니다. 지금은 이혼을 하고 후련한 마음으로 남자친구와 주말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대기업에서 사내 벤처 창업을 지원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꼭 서울에서 살지 않고 가까운 지사로 옮겨서 남자친구와 부모님을 더 자주 볼 수 있는 곳에서 일하려고 회사에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얼른 이쪽으로 발령이 나면 좋겠네요. 그러면 더 가까이에서 행복한 시간을 자주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상상만으로도 미소가 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요? 그에 비해 시부모님과 전 남편을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왔던 지난 날들이 대비되더라고요. 지금도 여전히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아직도 오냐오냐 키우려고 하시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키워주실 수 있을까요? 전 남편은 재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백수에 다른 회사 들어가기도 힘든 상태이니까요. 사람이 역시 마음을 착하게 좋게 먹어야 이런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닐까요? 마음을 나쁘게 쓰고 같은 사람 개무시하고 깔보니까 이런 나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겠냐며 노발대발하실 시어머니를 상상하니 통쾌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야말로 자업자득 아닌가요? 여러분들께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배경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살다 보니 이런 좋은 일도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평생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기도 했고요. 저희 집이 어려운 형편이었을 때도 역시 부모님은 성실하고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옆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면서 저는 바르게 살게 되었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이혼은 했지만 곧바로 더 좋은 짝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연을 읽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저의 좋은 행운이
복들이 깃들기를 바라며 저에게 공감해 주시고 대신 통쾌하다 시원하다 하하하 하면서 저의 전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쌤통이다 느끼셨다면 그걸로 만족입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집안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사연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남겨주시면 저도 열심히 읽고 답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연 채널 열심히 챙겨보고 있으니까요. 남자친구와의 새 출발 응원해주시면 더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극히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몸이 얼어붙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너무 당황스러워 말을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도 그 끔찍한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는 기분이 들곤 합니다. 가슴 속에선 활활한 뜨거운 불덩이가 솟구쳐 오는 것 같고요. 저는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하면 쉽게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실상은 무척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두 딸들이 저를 도와주고 있어 다행인데요. 저에겐 금쪽 같은 딸 2명이 있는데요. 첫째 딸은 최근 결혼을 하여 알콩달콩 신혼의 생활을 즐기고 있고, 둘째 딸은 다녔던 회사와 맞지 않아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네요. 두 딸들은 참으로 이 엄마를 생각해주는 아이들인데요. 저는 그 점이 무척 고맙고 미안하고 또 애틋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남편의 사업이 망해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녀야 하는 형편이었거든요. 이사를 20번도 넘게 다녔는데 아이들에게 그 점이 어찌나 미안했는지 제대로 된 옷 한 벌 못 해주고 늘 작은 단칸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자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절로 눈물이 흐르곤 했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부모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거든요. 미안해. 내가 부족한 남편이라 나도 어떻게든 해보려 하는데 잘 안 되네. 오늘도 수입이 그저 그러네. 사람들이 택시 이용도 잘 안 하고 아휴 노가다라도 해야 하나. 아니야 미안할 건 뭐 있어. 우리 이렇게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음 그걸로 충분하지. 당신 기죽지 마. 나 그거 싫어. 어떻게든 우리 애들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이번에 내가 식당에서 카운터 업무도 보게 돼서 월급을 좀 더 높게 받기로 사장님이 배려해 주셨어. 그거면 생활비 충당할 수 있을 거야. 가난이라는 풍파가 힘들긴 했지만 그럼에도 좋았던 건 우리 가족이 참으로 단란하고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려 했다는 거예요. 긍정의 힘이란 걸 저는 당시 믿고 있었어요. 남편도 당시 낮에는 택배 일을 하고 밤에는 택시기사 일까지 하며 겸업을 하고 있었는데 몸이 축나고 고될 텐데도 늘 미안한 기색만 보였죠. 저희를 고생시키는 게 다 자기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그럴수록 행여나 더 미안해할까봐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마. 애들은 내가 책임질게 하며 의연하게 굴었어요. 딸들도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 그런지 자기들이 아낄 건 알아서 아끼고 투정 부리거나 떼쓰는 일도 한 번 없었어요. 흔히 그 나이 때 가지고 싶은 신발이나 가방 같은 게 있었을 텐데 한 번도 내색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집에 우산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이미 출근했고 두 딸들이 학교에 가야 할 시간이어서 저는 아이들 교복을 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아무도 우산을 들고 가지 않은 거예요. 제가 쓰고 가라고. 저들은 비를 맞고 학교를 간 것이지요. 그때 우산에 얼굴을 묻고 얼마나 눈물을 글썽였는지 일하는 내내 눈물을 참느라 혼이 났답니다. 우산 하나 제대로 살 수 없는 집안의 형편을 결코 딸들에겐 되물림 되지 않게 하려고 더 악착같이 살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새 저희 집도 빚을 갚고 드디어 해뜰 날이라는 게 찾아오는가 싶었답니다. 그때 저와 남편의 나이가 40대였는데 저와 남편은 자그마한 반찬 가게를 차리기로 결심했어요. 여기엔 딸들의 응원도 한몫했는데요.
엄마, 난 엄마 반찬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내가 엄마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다른 집 반찬들 먹어봤을 때 엄마 솜씨 정도면 대박 날 것 같아. 맞아, 엄마. 언니 말대로 우리 반찬 가게 차려보면 안 돼?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돈이 부족해 현실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나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사하게도 시댁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차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음식 솜씨 좋으니 열심히 해봐. 딴 생각 말고 어떻게 해야 가게 잘 굴러갈지만 생각해. 평소에도 성격이 호탕하셨던 시어머니께서 마침 가지고 계신 땅이 있다며 지금껏 도와주지 못했으니 잘 해보라며 소중한 돈을 내어주신 것이었죠.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때 반찬 가게를 차렸던 것, 그게 평생의 실수이자 오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약간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 반찬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늘어나고 매출도 늘어나다 보니 생활에 여유가 생겼어요. 이젠 딸들에게 턱턱 용돈도 줄 수 있었고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가는 첫째 딸아이 등록금도 걱정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늘도 스스로를 돕는 자를 돕는다는 어느 어구가 머릿속을 스쳐가는데 그간의 힘들었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마저 들었답니다. 허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행복에도 머지않아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보, 오늘 시제 점검해보니까 안 맞던데. 당신이 현금 빼다 썼어? 어디에 썼는데? 그런 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일일이 말해. 아까 부동산 아저씨가 잠깐 빌려달래서 빌려줬어. 아저씨가? 갑자기 왜? 아유, 그런 사연 일일이 다 알아서 뭐해. 어쨌든 빌려줬으니까 곧 받을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넌 왜 그렇게 돈돈돈거리냐? 이제 벌만큼 벌었는데 고만 돈에 집착해라. 먹고 살만하면 됐지. 당신, 내가 언제 돈에 집착했다 그래? 당연히 물어야 할 걸 물은 거지. 내가 그 정도도 못 물어봐? 남편의 말투는 어딘지 퉁명스러웠고 뭔가 제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제 눈동자를 제대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의 거짓말이 한두 개씩 늘어갈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어요. 이 인간이 헛길로 빠진 건 아닐지 오만 가지 걱정과 불안에 잠을 못 이뤘지 뭐예요. 그러다 제가 이 인간이 어떤 길로 향하고 있었는진 머지않아 빠른 시일 내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둘째 딸을 통해서 말이죠. 어느 날 둘째 딸이 학교에 갈 시간인데도 가지 않고 주저하며 제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인터넷으로 무슨 이상한 도박 같은 거 하는 것 같아. 저번에 아빠가 어떤 친구랑 하는 통화 내용을 들었는데 무슨 게임에도 돈 엄청 많이 쓴 것 같더라고. 교복 입은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남편이 있는 곳을 수소문에 달려갔어요. 남편이 있는 곳은 낡고 허름한 PC방이었죠. 반찬 가게에서 미리 재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할 남편은 거기서 피식피식 웃으며 게임을 하고 있더군요. 이상한 헤드폰을 쓰고 소리까지 지르면서요. 심지어 그날은 단체 주문이 들어와 손님들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데 있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영업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 그 자리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가 가게야? 아깐 전화로 가게에서 오픈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 게임이나 하고 있는 거야? 선영이가 얘기해줬어. 당신 도박까지 한다며? 정말 미쳤어? 순간 제 고함에 PC방에 있던 사람들의 눈길이 순식간에 이쪽으로 쏠리더군요. 남편은 쪽팔렸는지 슬그머니 눈치를 보다 왜 왔냐며 대뜸 화부터 내더군요. 그러면서 무릎 꿇고 싹싹 빌 줄 알았던 이놈의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굴기 시작했어요. 아니, 게임 좀 할 수 있지. 나는 뭐 여가 시간도 못 갔냐? 뭘 여기까지 쫓아와서 감시하고 있어, 소름 끼치게. 소름이라고?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오늘 단체 주문 있는 날인 거 잊었어? 잘못한 건 당신이야. 아, 그거? 당신이 하면 되잖아. 아니, 못한다고 취소해. 취소한다고 굶어 죽어? 남편은 점점 도를 지나쳤고 저희 부부의 싸움은 더 심각한 감정 싸움이 되어갔습니다.
그날은 저도 너무 화가 나 가게 문도 닫고 한참을 씩씩거리다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놈의 남편이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술 먹고 개가 되어 기어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잔뜩 술에 취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야, 왜 째려봐? 너 내가 말 안 하려 했는데 우리 집 돈 받아 가게 개업해 성공했으면 나한테도 감사하다 고맙다 해야지. 그런 말 한마디 못할 망정 어디서는 똑바로 뜨고 이래라 저래라냐? 우리 딸들아 나와봐라. 네 엄마가 나한테 고마움을 모른다. 뭐라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고맙다고 안 했어. 내가 시어머니께도 매주 한 번 찾아가서 집 청소해드리고 요리해드리고 오잖아. 그건 뭔데? 남편은 그런 제 말에 당연한 걸로 유세 떤다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친정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열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왔어요. 너희 친정이 내 사업 자금만 대줬어도 내가 그렇게 망하진 않았어, 알아? 내가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가난한 네 집과 결혼했을 때부터 다 예상했어야 하는 일인데 내 인생 안 풀려서 그 개고생한 거 다 네 탓이야. 어이구 내 신세 더러운 팔자 다 너 때문에 꼬였어. 이 말을 듣자마자 순간 어찌나 화가 나던지 홧김에 냉장고에 있던 냉수를 들고 와 그대로 남편 머리에 쏟아 부어버렸습니다. 비에 쫄딱 맞은 생쥐꼴의 남편을 봐도 분이 풀리질 않더군요. 전 놀란 남편이 저를 쏘아보는 것도 보지 않고 그대로 나와 미친 여자처럼 길거리를 배회했어요. 저희 친정은 남편 말대로 참 가난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저희 엄마는 한평생 구부러진 허리로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사셨고 아버지를 일찍 여인 저희를 위해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겐 우리 김서방 고생하는 거 내가 알지. 이번에 김치 담궜으니 맛있게 먹어. 김서방 좋아하는 취향으로다가 담궜어. 필요하면 얼마든지 말해 하며 항상 갖은 잔정을 주셨어요. 그런 엄마에게 저런 막말을 쏟아내는 남편이라니 원망스럽고 사람이 어떻게 저리 앞뒤가 다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을 땐 장모님 하며 애교를 피우고 뒤에선 저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음침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경제적인 여유는 생겼는데 왜 우리 가족은 더 불행해진 건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날벼락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천천히 돌아온 건 딸들의 설득과 회유 때문이었어요. 딸들이 먼저 집안 분위기를 알아채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위로하려 들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내가 잘 얘기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빠 나랑 게임 끊기로 약속했어. 인터넷 도박도. 이제 갓 대학교에 들어가 한참 신입생활을 즐길 나이인 딸아이가 아직도 집안에 매여 어른의 무기를 짊어지려는 것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딸아이의 방법이 먹혔는지 남편은 그 이후로 PC방에 가는 횟수를 줄여나가고 대신 반찬 가게에 나와 일을 돕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도 갈등은 있었지만요. 나는 하루 여기 8시간 동안 일하는 거 너무 숨 막혀. 5시간 정도만 일할 테니까 그 뒤는 당신이 책임져줘. 대신 나도 일하는 시간 동안만큼은 성실히 할게. 이 정도 되면 나도 많이 양보한 거야. 알지? 그땐 남편이 인터넷 도박을 끊고 가게에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당시 동네 주변에 반찬 가게가 하나 생기면서 마음도 긴장되던 찰나였기에 직원을 쓰기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라도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 고마워 여보. 당신이 우리 딸들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준 거 고맙게 생각해. 대신 당신이 한 말은 꼭 지켜줘야 해. 알았어, 알았다고. 남편은 생색을 내는 듯 굴었지만 넘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딸들의 권유로 남편과 부부 상담도 다니고 오랜만에 가족여행도 다니며 가족끼리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여유를 가져보니 지금껏 우리가 너무 돈에만 치여 살아 이런 시간이 없어 지금껏 부부관계에 소홀해졌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역시 제천으로 떠난 가족여행에서 딸들과 함께 삼겹살도 구워 먹고 펜션 수영장에서 물도 담그고 놀면서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문득 그날 밤 저에게 잠깐 산책을 하자고 하더군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주춤거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래,
이제 당신 마음 알겠어. 그건 미안해. 내가 참 바보 같았어. 당신이 이렇게 미련한 나 데리고 살아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는데 당신 고생 많았지? 미안해. 내가 당신 친정 두고 나쁘게 말한 것도 모두 사과할게. 진심이야.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반성하는 모습 보여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 당신 믿어. 저는 믿는다는 한마디로 제 마음을 오롯이 전달했습니다. 남편도 눈물 지은 눈동자로 고개를 끄덕였고요. 그때까지 전 이 모든 것이 재앙의 전조라는 걸 알지 못했어요. 참 신기하죠? 분명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는데도 저는 저 좋을 대로만 보고 무심히 지나쳐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게 자금을 빌려주셨을 때도 그랬지만 저희가 그 돈을 갚으려 할 때 기필코 받지 않으시겠다며 너희가 잘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 나이에 늙어 내가 그 돈을 못하여 구태여 받나. 늙어서 호강은 지금도 충분히 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래도 저희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빌려주신 돈이라도 받아주세요. 어머니께 조금이라도 갚아드리고 싶어요. 아가, 너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 많았냐? 우리 못난 용길이 데리고 살아주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네 얼굴 까매지는 거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는데 나도 내 자식이 더 소중해서 용길이 기죽을까봐 그간 제대로 말도 못하고 살았어. 아가, 너한테 항상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을 찔끔 했는데요. 평소 그저 웃음 많고 호탕하신 줄로만 알았던 분이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토로하시는데 막 눈물이 나려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형편으로 시집왔다는 이유로 저를 천대하시는 시아버지와는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셨는데 그 모습에서 친정엄마의 얼굴이 언뜻 엿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명절날에도 늘 앉아있으라고 굳은 일은 자신이 한다며 동서와 저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고 본인이 하시는 그런 좋은 분이셨어요. 남들은 시집살이 한다고 눈물 쏙 빼고 있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시집살이는커녕 야단 한 번 맞은 적이 없었죠. 아무쪼록 그렇게 가게가 잘 되고 남편과도 잘 풀리고 난 후엔 연로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여기저기 바람도 쐬어드리며 조금이라도 효도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연락이 온 것이었지요. 특유의 담담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시더라고요. 내가 손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 이미 암이 여러 군데 퍼져 있어서 항암 치료도 생각해 봤는데 몇 번 받아보고 힘들면 그만두려고 한다. 구태여 목숨 붙잡아봤자 고통만 더하지. 안 그러냐? 시어머님 말씀처럼 정말 몇 번 항암 치료를 받으시더니 도저히 못하시겠다 하시곤 그대로 저무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이 정도면 살 만큼 살았다 하시면서요. 그리고는 마지막 떠나는 길에 저에게 마지막 안부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아들이 나이가 들어도 철이 안 나 가장구실을 못하고 살아도 한 번만 봐달라면서 제겐 정말 이 고마움을 갚을 길이 없으니 죽어서라도 갚겠다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이제 시어머니의 임종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저희 가족 모두 그렇게 가슴 아픈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보다 더 시어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겨우 돌아왔어요. 이어나가야 할 생계가 있으니 정신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어야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감사하게도 재산과 집을 처분하여 다 미리 저희 쪽으로 넘겨주셨는데 덕분에 저희는 조금 더 여유로워질 수 있었지요. 마음만 먹으면 그 돈을 쓸 수도 있었고요. 허나 저는 쉽사리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늘 절약하시던 습관이 강했던 시어머니가 아끼고 아껴 모으신 돈일 텐데 그냥 써버린다는 게 왠지 가슴에 무언가 얹힌 것처럼 불편하더라고요. 아니야. 왜 그 돈을 그대로 묵혀놔? 돈도 묵혀놓으면 안 돼. 엄마도 이걸 원하실 거야. 우리가 잘 써주는 거. 그래서 남겨둔 거 아니겠어?
하지만 저와 달리 남편은 그 돈으로 PC방을 창업하길 원했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PC방 사업이 돈이 되는지 잔뜩 침 튀겨가며 열번을 토했어요. 아빠, 근데 PC방 이 동네에 되게 많잖아요. 선영의 친구들도 이미 다니는 PC방 있던데. 아니야, 아빠한테 다 계획이 있어. 아빠는 아빠가 차린 PC방이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되게 할 거야. 남편은 마치 반찬 가게도 자기가 주장해서 시작한 것처럼 말하며 반찬 가게도 잘 되었으니 PC방 사업도 잘 될 거라며 저를 밤낮 없이 설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이었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남편이 원하니 저도 고민이 되었어요. 여보, 내가 PC방 그냥 다니기만 한 게 아니야. 손님 분석부터 시작해서 메뉴 분석, 상권 분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당신 나 못 믿어?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정말 잘할 수 있어. 이건 하기만 하면 대박이야. 남편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불안하긴 했지만 자료까지 보여주며 하고 싶다는데 마지막 시어머니가 남긴 유언이 마음에 턱 걸렸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를 봐서라도 남편을 밀어주자. 그렇게 생각하곤 제 결심을 전달했습니다. 제 허락이 떨어지자 남편은 뛸 듯이 기뻐했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며 방방 뛰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것도 처절하게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소중한 돈을 그냥 공중으로 날린 꼴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일으킬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엄마, 죄송해요. 남편은 매일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도 모자라 매일같이 한풀이를 해대는데 저러다 알코올 중독, 우울증이라도 걸릴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습니다. 생각 없이 일을 벌린 남편에게 화가 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능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방 한 구석에 쭈그려 앉아 울고 있으니 안쓰러운 마음도 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남편을 너무 나무라지도 탓하지도 않고 그저 해장국을 주며 마음을 달래주었어요. 괜찮아.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다 그러고 살아.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딨어. 당신 탓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마. 그럼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가 해준 해장국이 제일 맛있다고 웅얼거리곤 했어요. 그러다 기적같이도 남편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인 서방님이 하고 있던 사업이 크게 불어나면서 거기에 남편 역시 끼게 되었는데요. 서방님은 워낙 인품이 훌륭하신 분이라 남편을 도와주시는 것에 크게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명절 선물을 꼬박꼬박 챙겨주시며 감사 인사를 하셨죠. 남편과 서방님의 합계하게 된 사업은 안마기기 사업이었는데 여기서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손에 우리 딸들의 선물이 들려오면서 그렇게 다시 저희 집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딸들에게 처음으로 사랑한단 말들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보기 좋더라고요. 이대로만 간다면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자신의 외모에 유별나게 신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어요. 서방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아니, 무슨 미팅 나가는데 나이 든 사람이 비비크림까지 바르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해? 요즘은 남자도 꾸미는 시대야. 높은 사람들 있는데 기죽을 수 없지. 여보, 저번에 샀던 명품 시계 어디다 놨지? 와이셔츠도 주름져 있네. 아, 이게 뭐야. 다시 다려줘. 여보, 나도 바쁜데 얼른 반찬 가게 나가봐야 해. 그냥 내주에 충실해주면 안 돼? 내 수입이면 반찬 가게 그거 안 해도 우리 먹고 살잖아. 그만두 거기. 남편은 까탈스러워졌어요. 그러면서 반찬 가게 그만두라고 성화했어요. 자기는 집안일에 충실하게 임해주는 여자가 좋다고 말이죠. 솔직히 오래 한 반찬 가게였기에 정도 들었지만 요즘 따라 몸 상태가 많이 아팠기에 갈등도 되었죠. 결국은 남편의 성화에 반찬 가게는 그만두고 남편의 수입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때부터였을까요? 경제력을 남편에게 의지하며 저 자체도 남편이 까탈스러운 모습을 받아주게 되었는데 그 정도가 심해지더군요. 아, 반찬이 왜 이래? 반찬이 뭐가 어때서?
어제 먹었던 거잖아. 새로운 거죠. 아, 어제 먹었던 거 또 먹기 싫어. 이거 먹고 출근한 맛이 나겠냐? 어젠 잘만 먹어놓고서 왜 그래, 갑자기. 안 하던 반찬 투정에 심지어는 딸애가 뿌리는 향수를 보더니 자기도 하나 마련해야겠다면서 백화점에 가 명품 향수까지 샀지 뭐예요. 저도 딸들도 보면서 새삼 당황스럽고 어이없었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돈 번다고 그야말로 유세를 떨더라고요. 그래도 전 애써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겠답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기특하다고 생각하려 했어요. 남편의 사치는 애교라고 여기면서요. 그러던 중 곧이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재앙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사건이 말이죠. 마트에 가기 위해 딸들과 함께 채비를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저희 딸들은 항상 저와 함께 마트에 가서 이런저런 수다를 떠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동행한 길이었지요. 그날따라 차도 안 막히고 빠른 시간 안에 마트에 도착하였는데요. 이것저것 둘러보며 쇼핑카트에 무언가를 집어넣고 있던 와중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바로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었는데 너무나 다정하고 익숙해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두 사람이 부부라도 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케첩을 그대로 바닥에 떨구어 버렸고 딸아이들이 그런 저를 보고 놀라 왜 그러나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못하였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분명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하고 싶어도 옆모습이 분명 남편이었어요. 심지어 그날은 친구들과 1박 2일로 낚시를 간다고 나간 날이었어요. 1박 2일이란 말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조심히 다녀오라고 기분 전환하라며 보내주었는데 순간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전 영문을 모르고 얼떨떨하게 서 있는 딸들을 먼저 집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들이 나올 때까지 마트 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잠시 후 두 사람이 노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더라고요. 뭘 샀는지 장바구니엔 한가득 살림거리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마음을 겨우 갈무리하고 그들 뒤를 멀리서 차를 타고 미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남편보다 어리고 차림이 요란해 보였습니다. 도대체 남편이 저 어린 여자와 뭘 하려는 건지 상상이 불어나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불길한 예감은 맞아 떨어졌어요. 이내 그들이 도착한 곳은 모텔이었습니다. 그 순간 전 일단 증거는 남겨놔야겠다 싶어 둘의 모습이 잘 나올 수 있게 사진을 한 장 찍었고 차에서 내려 곧바로 남편에게 다가가 뺨을 쳤습니다. 여보, 당신 미쳤어? 지금 대낮에 뭐 하는 거야? 애 아빠가 부끄럽지도 않아? 도대체 언제부터 바람핀 거야? 어머, 누구세요? 오빠, 이 사람 누구야? 야, 조용히 가만히 있어.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중요한 분을 모시다가 그만. 얘가 먼저 들이댔어. 내가 아니고. 남편의 말엔 빈틈이 많았고 그 순간 전 이 사람 바람 피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옷차림은 영락없는 술집 여자였어요. 미팅한다는 핑계로 나가 밤 늦게 들어오더니 술 따르는 애랑 만나고 이런 데 돌아다녔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딸들의 어린 눈망울들도 함께 아른거렸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다음 말은 눈을 더 돌게 만들더군요. 돌아가신 네 부모한테 부끄럽지도 내 딸들에게 부끄럽지 않아? 난 당신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절대. 이혼 도장 준비해놔. 그리고 이보세요. 이 사람 애아빠예요. 애아빠인 거 알고도 천박하게 들이댄 거예요? 당신도 누군가의 딸일 거 아니에요. 아니, 아줌마. 우리 오빠가 아줌마랑 곧 이혼한댔어요. 그래서 오빠 만나온 건데요. 왜 참견하고 지랄인데? 나 떳떳해요? 뭐라고요? 당신 나랑 이혼한다고 그런 거짓말까지 했어? 정말 사람 참 뻔뻔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저와 이혼한다는 거짓부렁이까지 늘여놓은 남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차에 타며 전 운전대 위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말은 독하게 했지만 가슴은 깨져버린 신뢰로 아파왔습니다. 시어머니에게라도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닿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대신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토로해버렸어요.
엄마, 나 어떡하면 좋아. 글쎄, 이 사람이 나를... 김서방이 왜? 김서방 무슨 일 있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엄마는 그 와중에도 사위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봐 걱정하고 계셨어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너져 솔직하게 제가 목격한 것들을 털어놓으며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친정엄마한 처음엔 크게 당황하셔서 말씀을 못 이으시더니 이내 지금 서울로 올라가겠다는 말만 남기시곤 전화를 끊으셨어요. 엄만 그날 저녁 바로 올라오셨고 남편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제가 술을 너무 먹은 나머지 그만. 근데 일 때문이에요. 남편이 늘어놓은 해명은 지지부진했어요. 엄마는 그럴수록 더 혹독하게 말로 매질을 가하셨어요. 사실 저희 아빠 역시 소시적 바람기가 다분하셨고 엄마는 그로 인해 꽤 고생하셨습니다. 밤이 늦도록 들어오지 않는 아빠를 생각하시며 현관문 쪽으로 한숨을 뱉곤 하셨지요. 그걸 보는 제 마음도 고통스러웠고요. 그러니 이 상황에서 엄마 마음이 어떨지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남들이 여자랑 바람핀 사위 모두 흉볼 때 내 김서방만큼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사람이 순하다고 착하다고 그렇게나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네. 내 믿음이 그 정도였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사람이 그리 흉측한 짓을 저지르고 다닐 수 있나? 그것도 대낮에? 일을 하다 보니 생긴 일이에요, 장모님. 오해라고요. 몇 번을 말합니까? 자신이 죽일 놈이라며 몇 번이나 고개를 조아려도 모자랄 판에 남편은 끝까지 일 때문이라고 벅벅 우겨댔습니다. 일 때문? 장난하니? 일을 모텔에서 해? 당신 정말 돌았구나. 그래, 이거 이혼하잔 말이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갈라서게. 더 두고 볼 것도 없어. 내가 자네 같은 한심이를 집안에 들인 게 잘못이야. 사람 순박해서 좋아 보였더니 내가 호구였어. 갈라서게. 내 딸한테 내가 겪은 고통 물려주고 싶지 않아. 이혼은 안 돼요, 장모님. 남편은 찌질하게도 이혼 앞에선 작아졌어요. 참 한심하더라고요. 첫째 딸은 아빠를 용서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빠의 이중적인 면모에 질렸다며 고개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허나 저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둘째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둘째 딸은 첫째와는 달리 제가 늦은 나이에 낳아 그야말로 자라지 않은 꽃잎 같은 아이인데 이혼이란 아픔을 안겨주어 혹여나 친구들의 놀림거리라도 될까봐 걱정이 되더군요. 여보, 한번 바람핀 놈은 또 핀다는 말 있는 거 알아. 근데 난 아니야. 난 죽어도 아니야. 내가 사실은 동생하고 사업을 하면서 트러블이 좀 있었어. 괜히 형으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최근에 술을 좀 많이 먹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실수를 한 것 같아. 친정엄마가 가고 난 후 남편은 제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방님과 사업을 하며 사업에 대한 의견이 달라 말다툼이 잦아졌고 그로 인해 이 자리를 박차고 나올까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군요. 허나 그러기엔 돈이 걸리고 결국은 스트레스로 술을 먹다 어린 여자의 꼬드김에 넘어갔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건 남편의 변명일 뿐 제가 남편을 봐줘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기에 전 둘째가 성인이 되는 날엔 무조건 이혼이라며 단단히 엄포를 놓았습니다. 기한을 설정하고 별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집 앞을 기울이며 한 번만 봐달라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사정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집 앞에 구급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리는데 딸들이 혼비백산한 얼굴로 아빠가 쓰러졌어 엄마 하고 울먹이더라고요. 일단 저도 너무 놀라 구급차를 같이 타고 쓰러진 남편과 함께 근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실려가는 동안 구급차 대원을 통해 들으니 사정은 이러했어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취해 무단횡단을 했고 그러다 그만 달려오는 차와 부딪혀 쓰러졌다는 것이었어요. 심하게 다친 건 아닌 것 같지만 검사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실려가는 그 와중에 누구의 이름을 나지막이 부르더라고요. 미진. 제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한숨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남편은 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고 무사히 퇴원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밖에서 사고라도 치고 돌아다닐까봐 이대로 둘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남편을 집안에 들이게 되었고 남편은 행복해하며 매일매일 꽃다발이니 간식거리이니 갖다 바쳤어요. 회사도 열심히 다녔고요. 둘째 딸은 이런 남편을 보며 엄마, 아빠도 반성하는 것 같으니 한 번쯤은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 하고 말을 하더라고요. 둘째 딸은 저희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둘째 딸의 모습에 저도 속으로 갈등이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친정엄마는 완고하셨습니다. 남자의 바람기는 절대 한 번으로 잡히지 않는다고요. 골칫덩어리 남편 두면 평생이 괴롭다며 제게 이혼 결심할 것을 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말씀은 참으로 현명했어요. 그 일이 일어난 악몽 같은 날은 저와 남편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과는 얼굴을 마주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었지만 둘째 딸이 도시락을 쌌더라고요. 저에게 이걸 들려주면서 엄마가 준비했다고 말하라 하더라고요. 엄마가 있다고 해야 돼. 알았지? 꼭. 간절하게 말하는 둘째 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둘째 딸은 저희를 위해 작은 저녁 식사까지 준비했더군요. 용돈을 모아 식당을 예약했다면서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불편한 마음을 한가득 안고 남편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방님도 오랜만에 뵙는 것이기에 서방님과 회사 직원들의 간식거리까지 함께 준비해 갔어요. 그때까지도 전 전혀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그런데 남편 회사 근처에 어린 여자아이가 엉엉 울고 있는 게 눈에 밟혔습니다. 나이는 7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너무 서럽게 울고 있더라고요. 얘야, 무슨 일이니? 왜 울고 있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엄마, 아빠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아줌마가 찾아줄게. 여기 핸드폰 있는데 전화 걸어볼까? 그러자 아이는 전화번호를 모른다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무슨 사진을 꺼내더라고요. 스티커 사진이었는데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찾아달라 하는데 보자마자 전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티커 사진 속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그 스티커 사진을 쳐다봤지만 분명 남편이 확실했습니다. 전 아이를 데리고 이 사람이 정말 아빠가 맞느냐 물었어요. 우리 아빠 맞아요. 우리 아빠 좀 찾아주세요. 아이의 나이가 6에서 7살 즈음이라면 이미 그전부터 바람이 시작되었다는 건데 생각할수록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곧장 아이의 손을 붙들고 남편의 회사로 쳐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어떤 여직원과 시시덕거리며 농담 따먹기 같은 대화를 하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곧장 손에 들려있는 간식거리들, 핫도그며 콜라며 전부 남편에게 내팽겨 집어 던졌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회사에서 이게 무슨 교양머리 없는... 하지만 뒤이어 등장한 아이의 존재에 남편의 얼굴도 얼어붙고 말았죠. 아빠, 아줌마가 아빠 찾아줬어. 아빠, 내가 미안해. 키즈 카페가 너무 지루해서 나와버렸는데 길을 잃어버렸어. 날 두고 애를 키워왔어? 당신 두 집 살림한 거야? 애 엄마 누구야? 누구냐고? 남편은 저보고 제발 나가서 얘기하자고 사정했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직원들 보는 앞에서 남편이 한 짓이 더 만천하에 드러나 스스로도 쪽팔리길 바랬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은 음식물 범벅이 되어 고개를 푹 떨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도 전 미약하게나마 마음 한구석엔 이건 아닐 거야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곧장 튀어나온 애엄마의 존재에 저는 다시금 처절한 현실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왜 여기 있어? 그 여직원은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사무실에 막 들어오던 참에 자기 딸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을 다시 보니 잠시 스치듯 본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서방님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즈음이었어요.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이 차분하기까지 해 내심 좋은 사람 같다고 생각했는데 얼마나 스스로 멍청하게 느껴지던지요. 엄마, 아빠, 둘 다 여기 있었네. 찾았다. 여직원과 남편을 동시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며 끌어안는 아이의 행동에 사무실 직원들의 얼굴엔 경악이 쏟아져 나왔고 지켜보던 서방님 역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장 상간녀 자리로 갔어요. 거기엔 길 잃은 아이의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사진 위엔 미진이 하트 정이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미진이는 남편이 구급차에 탄 뒤 부른 이름이었죠. 왜 남의 자리를 봐요? 아, 이제야 확인하려고요? 근데 상간녀의 태도가 참 뻔뻔했습니다. 여직원은 마치 제가 왜 여길 왔는지 아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여직원에게 다가가 뺨세례를 퍼부어요. 놀란 여직원이 바닥으로 쓰러지자 남편은 여직원에게 다가가 괜찮냐며 제가 아닌 상간녀를 두둔하더군요. 저는 두 것들 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로 그 자리에서 쏜살같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흥신소를 통해 자세히 조사해보니 더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직원과 만난 건 이미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남편이 낚시 동호회를 갔다 알게 된 사이였고 그 인연이 쭉 이어져와 지금 이 회사에 남편이 취직까지 시켜주었더군요. 대단한 사랑이었어요. 다만 서방님은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그 여직원을 뽑지 않았을 텐데 형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을 줄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니에요. 이게 어디 서방님 잘못인가요? 대신 그 사람과 관계는 끊어주실 수 있죠. 서방님은 제 말에 100배 사죄를 할 기세로 여직원은 해고 조치했고 남편과도 관계를 끊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형제 사이였는데 이런 일까지 벌였으니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 점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다가온 일이었어요. 그런데 남편과 무려 10년간 미래의 시간을 가져온 상간녀는 철면피를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뺨살이를 당하고도 만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카페에 나갔더니 다리를 꼬고 앉아선 그러더군요. 물론 아내분 입장에선 제가 좀 나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저희 이미 부부 사이로 지내온 진 오래되었어요. 너무 질투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이제 좀 빠져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저만 없으면 완벽하다며 비웃는 상간녀를 보니 우습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곧장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죠. 바로 예전에 남편과 어린 술집 여자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의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여직원의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보시면 알겠죠. 당신이 만나는 애아빠 인간이 아니라는 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길 바래요. 어쨌든 당신은 가정을 파탄낸 범죄자니까. 그 후 덜덜 떠는 상간녀를 뒤로하고 남편에게 이혼장을 던졌고 위자료를 최대치로 받아내기 위한 소송 이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알리고 싶진 않았지만 이 사실들을 알게 된 저희 딸들은 이것만은 결코 두고 보지 못하겠다며 저들끼리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이거 절대 못 넘어가요. 그동안은 아빠 불쌍하고 한심해서 동정표 던지는 거 받아주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다 속이고 뒤에선 딴 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지. 그게 아닌 뭐예요? 맞아. 엄마, 나 후회해요. 엄마한테 아빠 봐달라고 한 거. 내가 그런 말만 안 했어도 엄마가 그런 일을 겪진 않았을 텐데 다 내 탓인 것 같아. 둘째 딸은 심지어 자책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딸들은 저를 대신하여 아빠를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며 글을 올리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 카페에 이런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이트가 있나 봐요. 거기에 장문의 글을 남겼더군요. 저희 아빠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저와 엄마를 속여오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땡땡 회사에 다녔고 저희 모녀는 아빠 한 사람으로 인해 완전히 엉망진창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엄마는 우울증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계세요. 제발 저희 아빠 같은 사람 사회생활 못하게 해주세요. 이 글을 쓴 사람은 둘째 딸이었어요. 딸은 울먹이며 미리 아빠의 본색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하더군요.
전 그런 딸아이를 안아주며 네 잘못이 아니니 잘 극복해보잔 말로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신히 마음을 추스려가고 있던 저희 모녀를 망가뜨린 건 남편이었습니다. 뒤이어 더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집에 쳐들어온 것이었지요. 딸들이 다 보는 앞에서요. 당신 소송이혼 그거 내가 한 푼이라도 줄 줄 알아? 절대 못 줘. 내가 선임한 변호사가 어디 변호사인지 알기나 해? 지금까지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반찬 가게 그만두고 살았으면 사람이 염치가 있지. 뻔뻔하게 무슨 소송이혼이야? 뻔뻔? 그 전에 당신 사업 망에 빚지고 도망 다닐 때마다 받아준 건 생각 못해? 나 아니었으면 누가 너랑 살아줬겠니? 그땐 고맙다고 하더니 이젠 말이 바뀌니? 짐승도 은혜는 아는데 넌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여기서 더 찌질하게 굴지 말고 꺼져. 지금 돈 없어서 이러는 거 다 아니까. 서방님과 연줄 끊기니까 여기다 개두고 괜히 비비적거리는 거잖아. 네가 무슨 변호사를 사, 돈도 없으면서. 애들 키고 돈 내놓아야 하는 상황 되니 그 한 푼 주기가 아까웠던 거지요. 비밀을 들키기 전까지 술에 취해 울면서 자길 받아달라 거짓 연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젠 이혼할 상황이 되니 칼같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무섭도록 소름이 끼치더군요. 그런데 이미 남편이 상간녀에게 버림받고 돈줄 끊긴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저런 허세를 떨다니 사람 절대 안 바뀌겠구나 싶더라고요. 거기다 저희 딸들의 행동이 꽤 용감했는데요. 갑자기 첫째 딸은 파리채를, 둘째 딸은 배드민턴채를 가져오더니 제 아빠의 등부터 시작해서 얼굴까지 정신없이 후드려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아프다며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리 남자라지만 이미 나이 들 대로 나이 든 자기 아빠를 가뿐히 제압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딸들 운동을 해서 꽤나 체격이나 힘이 좋았거든요. 거기다 그간에 눌러왔던 분노도 엄청났겠지요. 저 역시 합류를 해서 다시금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 번만 내 집에 발을 들였다간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제 말에 위협을 느꼈는지 그놈은 슬그머니 주랭랑을 쳐댔습니다. 그 꼴을 보니 어찌나 우습든지. 저런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데리고 살았던 세월이 참으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전 오늘을 무사히 다행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스런 두 딸들과 함께요. 왜냐하면 이혼 소송도 승소하여 잘 끝났고 다시 반찬 가게를 오픈하여 딸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 첫째 딸 결혼도 시켰고요. 다소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인생의 쓰레기 한 명을 걸러냈다고 생각하며 긍정의 힘으로 극복해보려 합니다. 딸들이 있기에 외롭지 않은 나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마무리할게요.